안녕하세요. 신한은행 두산전략부 김대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리면서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고 여지가 있다라고만 말씀드린 거지 사실 다른 요인들을 되게 많이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그리고는 ETN 투자 이런 거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드렸는데도 그새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사실 오늘 그래서 천연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예고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PNG와 LNG 이런 운송 구조에 대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천연가스 허브라고 해가지고 천연가스의 어떤 저장고 같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NG와 LNG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사실 LNG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그런 것들이 천연가스다라고 하면서 좀 친숙하실 것 같은데, PNG에 대해서는 사실 익숙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NG 들어가 있죠. 이 NG가 내추럴 가스, 말 그대로 천연가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L이 liquefied 액화 천연가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PNG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를 일단은 좀 생각해 보면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가스를 그냥 보낸다. 우리 그냥 도시가스 그냥 배급되는 거 보면은 어디서 가스를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걸 이제 국가 단위로나 이런 국경 단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거를 파이프라인 가스 PNG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LNG 같은 경우에는 액화에서 배로 옮겨오는 그런 가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그냥 생각해 보면 상당히 쉬울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어요. 그 사이를 어떤 대규모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연결을 하고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국가 안에서는 되게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공급지와 수요지 사이에 거리가 엄청 멀면 파이프라인이 엄청 길어져야 되죠. 결국 이 길이는 가격, 말 그대로 설치 비용,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 PNG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 가는 경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간에 바다가 있어서 해저로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설치 비용도 더 높게 들 거고 관리 비용도 더 높게 들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자기랑 적대적인 나라가 끼어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지나올 때 이 적대적인 나라가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우리나라에 가스가 끝까지 못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도 다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전체 수출량의 90% 정도는 이제 유럽 전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보내주고 있고, 근데 이 러시아가 소련일 때는 이 서유럽으로 가스관이 가는 중간에 있는 폴란드나 벨라루스, 아니면 남쪽에 있는 조지아나 이런 나라들이 중간에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이익을 가져가고 뭐 이런 구조였는데, 옛날에 소련 연방이었던 이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 이제 천연가스 수송로에 대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나라들이 EU에 가입하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런다든지 이 러시아에서 점점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가스관에 대해서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이곳을 침공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고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 2006년, 9년, 14년에 걸쳐서 저희 우크라이나 여기에 가는 가스관을 잠그기도 했고, 14년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침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많은 점령들을 하고, 이런 유혈 사태가 결국에는 그 뒤에는 러시아의 가스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조금 다른 길들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노드스트림 2라고 해가지고 발트해 쪽을 이렇게 지나서 독일로 직접 들어가는 해상 가스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드스트림 1을 통해서 이미 독일로 들어가는 관이 있는데, 이쪽 서유럽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관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이 노드스트림 2 프로젝트인 거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안 지나가고 남쪽으로 터키를 지나서 발칸반도로 지나가는 투르크 스트림 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아직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이건 이제 러시아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파이프라인을 늘려온 거라고 하면 수요자 차원에서 늘려온 국가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입니다. 정말 중국의 미세먼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걸 알고 있고 점진적으로 자국의 에너지 정책을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LNG로 해가지고 배로 이렇게 가스들을 실어 날라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쭉 돌아서 올라 그러면은 가스 길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륙으로 연결된 가스관들을 많이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를테면 2008년에 투르크메니스탄, 여기가 이제 세계 4위의 가스 보유국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장자치구 쪽으로 들어오는 가스관을 설치를 하게 돼요. 가끔 이 신장에 대해서는 뭐 신장 독립을 시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함부로 여기를 뭐 독립시켜줘서 자국의 이익을 침해당할, 그러고 싶지는 않겠죠. 또 이제 밑에 쪽으로는 미얀마에서 쿤밍 쪽으로 들어오는 이 가스관도 2013년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 12월에 개통이 된 건데, 이거는 시베리아 쪽으로 러시아의 가스관이 돌아서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가스관도 설치가 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은 천연가스를 외국으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려는 노력들을 매우 크게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란이 전 세계 3위 가스 보유국인데 여기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란은 팔고 싶고, 중국은 1대1로의 입장에서 이란에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가스관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파키스탄을 통해서 다시 중국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가스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파이프라인 가스에 대해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이 맞을 때 그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이프라인 가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그냥 운영 원가 자체는 되게 낮은 거죠.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우월성이 있어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LNG에 비해서 더 선호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NG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LNG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힘들 때, 그런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L이라 그랬잖아요. 액화 시설이 필요하고요. 액화한 거를 다시 수송선에 담고요. 그럼 그걸 가져온 다음에 다시 이거를 기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LNG를 하기 위해서는 보내는 쪽에서는 이제 액화하는 설비가 필요하고, 받는 쪽에서는 기화하는 설비가 필요하고, 이게 LNG 시장에서 사실 좀 크게 수요자인 나라들이 일본이랑 우리 한국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섬이잖아요. 여기로 파이프를 보내려고 하면 해저로 와야 됩니다. 지진 한번 나면 가스관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으로는 못하고 다 LNG로 받고 있고요. 우리 지리적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대륙에 연결돼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 앞바다나 아니면 북한 내륙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가스를 들여오자 뭐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었긴 한데, 에너지 안보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LNG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특성이 일단은 LNG의 수요자 측면에서 들어가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별도의 대륙이죠. 그 보유량 기준으로는 탑10에 들지는 않아요. 가스의 주요 수요자가 동북아 3개국 한중일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정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수출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고요. 또 한 나라가 카타르가 있습니다. 세계 3위의 가스 보유 국가인데,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는 이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카타르와 사우디는 거의 앙숙 관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카타르는 LNG로 공급하는 걸 워낙에 선호를 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은 수요자가 배를 만들어서 가져갈 계획이었으면은, 최근에는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로 해가지고 날라드릴 테니까 다들 고객님이 우리나라 배를 이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상당량을 또 중국 조선사들이 가져가게 된 게 중국이 주요 고객이거든요. 이제 물량을 몰아주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배 단위로 툭툭툭 이렇게 끊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배 운송비는 상당히 크고요. 배를 점점 대형화하려는 수요들이 되게 늘어나고, 천연가스 수송선들이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있는 그 모스형 수송선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이 강점이 있는 멤브레인형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를 크게 가져가기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제 PNG랑 LNG 얘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흘러왔네요. 빨리 두 번째 얘기, 이제 허브 얘기를 드릴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PNG와 LNG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 뭐 일본 같이
어떤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LNG만 선택해야 되는 나라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PNG와 LNG 동시에 받는 나라들은 그런 선택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PNG랑 비교해 본 다음에 이제 LNG가 좀 싸다, 외교적 관계에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아니면 뭐 굳이 LNG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들을 일단 받아가지고 대규모 저장고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위치들을 허브라고 하는데, 제일 유명한 두 개의 큰 허브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헨리 허브가 있고요, 영국에 있는 MVP, 내셔널 밸런싱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두 개가 완전하게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의 흐름에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완전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원유 시장에서 WTI가 있고 브렌트가 있는데 이게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좁아졌다 이러잖아요. 이러한 특성이 천연가스 시장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거래가 되는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천연가스 선물형 상품들 다 헨리 허브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볼게요. MVP는 이 출렁임이 되게 컸죠. 상대적으로 이 헨리 허브 가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미국은 수요처 중심이었거든요. 자국 내 파이프라인만 있었고 기화시키는 거 중심의 그 터미널이었거든요. 자국에서 셰일 오일을 많이 생산하면서 가스가 많이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기화시설을 다시 액화시설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터미널로 바꾸는 작업을 상당 기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미국이 이렇게 발송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파나마 운하가 2016년에 확장 개통을 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요 수요처인 동북아 3국으로 올라 그러면은 대형 가스선인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를 못 지나왔어요. 진짜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이렇게 동북아로 오는 정말 긴 경로를 하다 보니까 수송 원가도 훨씬 클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2016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태평양만 건너오면 되니까 수송 원가가 훨씬 싸게 된 것도 가격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이 됐고 이제 뭐 일본, 한국, 저기 중국 다 통틀어서 야 우리 LNG 사가, 이런 정치 외교적 압력도 있었죠. 그 반면에 이제 이 NBP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지역을 총괄하는 가스 가격의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관을 이렇게 딱 다 깔아놓고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가 연동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오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거는 뭐 브렌트 가격이 아니라 WTI이긴 한데 유가의 등락과 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등락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MVP처럼 주변에 그 연료 연동 가격으로 돼 있는 것들이 메이저인 시장에서는 연료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헨리 허브처럼 공급 과잉이 있고 재고 과잉이 있는 동네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가 되게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얘기 드린 거 PNG와 LNG가 있다. PNG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깔 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운영하는 비용은 낮아서 단위 원가는 매우 낮다. LNG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액화, 수송, 기화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 그리고는 이제 허브 가격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헨리 허브가 있고 영국의 MVP 이제 허브 가격이 있고, 그런데 이제 MVP는 연료 연동 가격에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헨리 허브는 미국 내 공급 과잉에 의해서 이렇게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 이런 특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이런 천연가스나 원자재 관련 상품들을 투자하실 때는 정말 봐야 될 거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PNG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정치 외교적인 지정학적 정보들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특성들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걸 이해하셨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그냥 단순한 이해로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좀 유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더 다른 많은 얘기도 있지만 이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말씀드린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연가스 얘기는 오늘로 끝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